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장별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지 상세히 들여다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교수도 내정했습니다. 여성 전문가 3명을 한 번에 발탁한 이유 자세히 살펴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직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육정책 간담회라고 했지만 사실상 조 후보 지지를 표명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에서 국민의힘은 기존 지역구 4곳 모두 우세를 보였습니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3곳에서는 여야가 오차 범위 내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대출자들은 평균 82만 원의 연간 이자 부담이 늘게 돼 영끌족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는 고용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대법원 판결로 문을 열겠습니다. 임금 피크제 아시죠? 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에 정년이 가까워 오면 임금을 깎는 제도죠.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하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상생 모델로 도입이 된 건데요. 대법원이 나이만으로 임금에 차별을 두는 건 무효라며 임금 피크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상생이 아니라 차별로 본 거죠. 300인 이상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판결 내용부터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1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입사한 최모 씨. 임금 피크제 도입 사업장이라 만 55세가 된 해부터 최 씨의 급여는 줄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명예퇴직 후 연구원을 상대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임금 피크제가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걸 금지한 고령자 고용법을 어겼다고 주장한 겁니다. 오늘 대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씨 직장의 임금 피크제가 고령자 고용법을 어겼다고 본 1, 2심 판단을 확정한 겁니다.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임금 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된 시점부터 임금을 점차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선 2000년대부터 금융권과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도입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오늘 판결이 모든 임금 피크제를 무효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 피크제 시행이 불가피한 경영상 위기가 있거나 정년 연장, 업무 강도 완화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한 임금 피크제는 계속 유효합니다. 이번 판결은 임금 피크제의 효력이 어떤 경우에 유효이고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 그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입니다. 정년제를 채택한 300인 이상 사업체 2,700곳 중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50%가 넘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들 사업장 근로자나 퇴직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이런 많은 기업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법원 판결 이후 나온 반응은 이렇습니다. 경영계는 당혹, 노동계는 환영. 하지만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상황은 양쪽 모두 그보단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안건우 기자 보도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아는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경영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임금 피크제가 폐지되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이라고 밝혔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임금 피크제는 연령 차별이 아닌 상생제도라고 우려했습니다. 임금 피크제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업종과 직군, 사업장에 따라 이번 판결이 적용되는지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상황. 부담이 있죠. 제도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중소기업이가 문제죠. 반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민노총은 연령 차별을 금지한 판결이란 입장을 내놓고, 한국노총은 청년 고용 효과는 미미한데 현장 임금만 삭감했다며
임금 피크제 자체를 무력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여름 연대 투쟁인 하투에 힘을 실을 계획인데 아직 현장에선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협상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이 현대차가 지금 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도 해당이 되는 건지는 저희가 좀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만 이번 판결로 해석을 바라는 줄 소송이 예상되는 데다 고용시장 역시 경직될 수밖에 없어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조현선 기자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판결로 뭐가 달라지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네. 이 임금 피크제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 거죠? 네, 이번 판결로 임금 피크제 자체가 무효냐?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 상황이 복잡해진 거는 맞고요. 먼저 임금 피크제 의미부터 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정년 연장형, 정년 보장 시간 단축형으로 나뉘는데요. 정년 연장형은 삽입 순간 이미 혜택 조건을 충족한 만큼 근무 형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건 바로 시간 단축형인데요. 돈 덜 주고 그만큼 근무 시간이나 노동 강도를 줄여주는 대신에 기존 정년을 보장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임금만 깎고 또 일은 이전처럼 다 시켜서 위법으로 이번에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번 판결이 기업에 불리한 거냐? 기업들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통화를 해본 기업들의 공통 의견이 있었어요. 이 한 기업 내에서도 직군별 또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잣대로 적용하는 게 어렵다는 건데요. 보통 시간 단축형 임금 피크에 들어가면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란 이름으로 주요 보직에서 빠지고 노동 강도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직, 생산직, 전문직, 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른데요.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 숙련 인력은 기업에서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네. 어쩔 수 없이 원치 않게 잉여 인력으로 되어서 한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또 일손이 모자라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이 중소기업이 있잖아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피크 대상인지 일일이 따지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질문도 주십니다. 이제 기업 부담이 혹시 커지는 거면 청년들에게 이제 불똥이 커지는가, 네. 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어떻습니까? 사실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고용 환경이 경직되고 고임금의 정점에 있는 직원들이 늘어나면 네. 그만큼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정리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희망퇴직 비중을 늘려야 바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근로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마냥 반가운 판결인지도 궁금합니다. 참 근데 이게 어려운 게 기업이든 뭐 노동자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상황마다 다르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임금 피크 나이가 됐다고 무조건 월급부터 깎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임금 피크 제도 자체가 위축되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62세잖아요. 네. 임금 피크를 이용해서 정년을 61세, 62세까지 더 늘리고 싶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네, 아는 기자 조현선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인사가 화제입니다. 남은 장관 2자리, 그러니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여기에 식약처장까지 3자리를 발표했는데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을 우선 발탁하라는 별도 지시까지 내렸다는데요. 그동안 성별 안배는 하지 않겠다, 능력대로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이기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영민 기자 보도 보시고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지낸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식약처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김승희 전 의원입니다. 18개 부처 장관 중 공석이던 2자리 모두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건데 정부 고위직에 여성이 없다는 비판을 감안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인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의 성별 등의 안배는 없다며 능력 중심의 인사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각 직역에서
그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장관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한 데에는 그동안의 불합리한 평가 때문일 수 있다는 참모 의견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2명의 여성 장관 후보자 지명과 함께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신임 식약처장에도 여성인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임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리입니다. 오늘의 왜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알아봅니다. 인선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더니 갑자기 이 교육부 복지부 장관을 발표했는데요. 다 여성입니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네, 갑자기 좀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깜짝 발탁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네. 후보군에 없던 사람들이 발탁된 건 아니고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기준이 변하면서 인선이 급물살을 탄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같은 점수면 여성을 지명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성 참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찾을 때는 후보군을 넓혀서 여성까지 두루 살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지적이 나온 게 뭐 최근 일도 아니고 최근까지 대통령은 성별 안배는 안 하겠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의 지적이 좀 많이 나오니까 최근에서야 기류가 바뀐 거고요. 지난달 10일 당선인 시절 때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녀라든가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인선 첫 번째 기준이 바로 능력인데 그걸 배제하고 인위적으로 할당은 안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통령의 인식이 바뀐 건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누가 영향을 준 겁니까? 네, 2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외신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관을 상당히 궁금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Your husband and I have something in common. We're married way above our station.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메리드 어보브는 바이든 대통령이 각국 정상 부인들을 만날 때 자주 쓰는 말인데 여성을 좀 높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대우하려는 자신의 인식과 윤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비슷한지 이게 바로 궁금했던 건데요. 바이든 순방에 동행한 외신 기자는 윤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의 남성 편중이 심한데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렇게 돌발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여성을 배제한 게 아닌데 외부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는 걸 보고는 인식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저 질문에 이제 좀 갑작스러운지 좀 한동안 침묵하기도 했었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네, 뭐 외신만 영향을 준 건 아니고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바로 영향을 준 사람들인데요. 그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던 김상희 부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젠더 갈등이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있었던 일화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공직 후보자 가운데 여성 후보자가 평가가 뒤처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걸 본 한 참모가 여성이라서 그동안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총량적으로 점수에서 밀렸을 수 있다. 이런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평가를 못 받은 거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이라서 받았을 불이익이라든지 차별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을 인지를 하고 자신의 인사 기준에 변화를 준 건데요. 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0점만 고집을 하지 말고 7, 80점도 괜찮은 후보이니까 여성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약간 궁금증이 남는 건 그런 직언을 들었다고 요 며칠 사이에 인사 기준을 확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네, 엿새 남은 지방선거도 고려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초에 대통령실에서는 장관 후보자를 발표를 하면 당장 검증 기사가 쏟아질 거고 지방선거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로 지명을 미룰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건 민주당 소속의 국회 부의장의 우려를 받아들이고 또 참모들의 고언도 수용해서 여성을 배려하는 모습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계속 지속될지 한번 보죠. 노은지 차장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원팀을 강조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이 국무위원 전원에게 임명장도 수여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세종청사 첫 국무회의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16명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임명장 한동훈 국무위원회 임함 법무부 장관의 고함 2022년 5월 17일 대통령 윤석열. 신임 국무위원들과 기념 사진 촬영을 할 때는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임명장에 이름을 잘 쓸 거예요. 곧바로 윤 대통령은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국무회의입니다. 첫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건 공정한 기회였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원팀을 주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님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처리됐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은 대선 캠프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맡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로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고전하고 있는 인천 계양을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에서 현장 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요즘 계양이 호구냐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텃밭에서 알아서 찍어달라는 식으로 계양 주민들한테 협박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구 선수 차유람까지 가세했습니다. 꼭 이재명 전 지사를 꺾고 당선되시길 바랍니다. 윤영선 후보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쏟아냈는데요.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계양구 발전을 맡고 있는 탄약고 이전을 민주당은 해결하지 못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얘기들으면서 새로운 공약들을 막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공약이 너무나 허황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대위 회의에 이어 지원 유세까지 총출동해 윤형선 후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 사전투표도 모레 인천 계양을에서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하루 서울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널A 오픈 스튜디오 옆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민주당의 총결집 유세가 진행 중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준 기자, 여기까지 유세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뒤 서울 청계광장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파란 응원봉을 흔들며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 후보는 이곳에 나와 투표를 하면 이길 수 있다며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집중 유세 시작 30분 전부터 송영길 후보 측은 민주당 출신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영상을 틀며 지지층의 향수를 자극했는데요. 김대중의 꿈,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꿈, 민주당의 역사, 민주당의 꿈. 강물은 잠시 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잠시의 패배에 멈추지 않고 다시 흘러간다. 오늘 총결집 집중 유세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참석했는데요. 민주당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불러 모아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이곳 총결집 유세에는 불참했는데요.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천을 떠나지 않고 지역구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방금 보신 민주당 유세 현장의 박지현, 윤호중 두 공동 비대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경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박 위원장은 윤 위원장을 만나 최강욱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윤 위원장 측의 설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징계 문제를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조금 윤 위원장과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이 조속히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자세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저희 판단이긴 합니다. 박 위원장은 앞서 SNS에서도 광기에 익숙해져 버린 민주당이라며 폭력 앞에 침묵했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윤 위원장 측은 만남 자체를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따로 서울 유세 지원을 했는데 메시지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박 위원장은 낡은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국민과 상식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다며 자성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반면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내세웠습니다. 정권 박힌 16일 동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 차리라는 그야말로 정신 회초리를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손에 쥐셔야 됩니다. 당초 두 사람은 개별 유세 지원을 마치고 오늘 저녁 서울 집중 유세에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일정을 바꿔 불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을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의 자진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망가진 경제정책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새로운 정부에서 또다시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문재인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면서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등을 주도한 인사를 정부 정책을 조율하는 장관급 자리에 앉힐 수 없다는 겁니다. 재청권을 행사한 한덕수 총리가 임명 의지를 꺾지 않자 한 총리에 대한 비판 수위도 세졌습니다. 그분은 원래 훌륭한 그런 경험을 가졌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이제 검증 과정이 끝나고 인사권자가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게 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왜 계속해서 기용하려고 하는 건지, 왜 고집을 피우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실은 일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을 대신해 한 총리를 압박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여러 상황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전국 7곳에서 치러지죠. 7곳 가운데 민주당 의원 지역이었던 곳이 3곳인데 이곳도 여론조사는 초박빙입니다. 여론보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차지했던 곳은 4곳, 민주당이 승리했던 곳은 3곳입니다. 여야 모두 기존 지역구는 지키고 한 석 덜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7곳의 판세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민주당 지역구였던 3곳, 인천, 계양, 을, 강원, 원주, 갑, 제주, 제주시, 을인데요. 3곳 모두 여야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출마로 주목받고 있는 인천, 계양, 을부터 보시죠. 42.5%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42.7%를 얻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 45.5%, 윤 후보 44.3%로
초접전입니다.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의 강원도지사 출마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강원 원주시 갑에서도 원창묵 민주당 후보 37%, 박정하 국민의힘 후보 36.8%로 초접전입니다. 선거구 확정 후 4번의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한 제주시 을에서는 김은하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김한규 민주당 후보와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역구였던 4곳, 대구 수성을, 경기 분당갑, 충남 보령 서천, 경남 창원 의창인데요. 이곳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했는데요.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대구 수성을을 제외하고 보시죠. 경기 성남 분당갑입니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김병관 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넘는 차이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 서천과 경남 창원 의창에서도 국민의힘 장동혁, 김영선 후보가 각각 민주당 나소열, 김지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민주당 지역구였던 3곳의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 전체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후보의 최측근 인사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선거 전략을 논의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조희연 후보 측은 캠프와 무관한 인사의 개인적 모임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런 회의가 처음이 아니었고 조희연 후보가 예비 후보 시절 직접 참석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책 간담회로 포장은 했지만 사실상 지지 표명 회의였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예비후보였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 14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정책을 논의한다면서 교육위원회 소속은 6명 뿐이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문의는 교육정책 간담회였지만 사실상 조희연 지지표명 간담회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간담회에선 이번 교육감 선거 총평과 함께 조희연 당시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다녀간 뒤 매주 화요일 같은 회의실에선 조 후보의 최측근인 신종화 전 비서실장과 시의원들 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정당 대표하다 보니까 지역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지난 13일 사태에 캠프 측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신 전 실장, 긴밀한 소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도 저를 잘 모르셔서 많이 스킨십을 표현할 수 없고 참석했던 시의원들도 맞장구를 칩니다. 국민의힘은 교육 현장에 이념이나 진영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관위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뒤 필요하면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희연 후보 측은 시의원 초청으로 참석한 간담회였을 뿐 누가 참석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저희로서 중심적인 주제니까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희연 후보 측과 민주당 시의회에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6일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이 교육감 선거는 여러모로 독특합니다. 후보자들 벽보를 보시면 같은 서울이라도 지역마다 배치 순서가 다릅니다. 이 투표용지도 선거구별로 이 후보자 순서가 다 다른데요. 왜 그런지 황규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거 벽보를 보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다른 선거는요, 후보자마다 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그런데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번호도 또 소속 정당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같은 구의 바로 옆 동네라고 할지라도 이 교육감 후보자의 배치 순서가 다르기도 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투표 용지도 다릅니다. 후보자 이름이 가로가 아닌 세로로 써 있고 같은 서울시라도 선거구마다 순서가 다릅니다. 투표 용지에 특정 후보가 맨 왼쪽에 써 있다면
1번으로 오해해서 특정 정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유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바빠서 잘 몰랐는데 좀 더 공부를 하거나 검색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검색을 해볼 것 같고요. 관심 없는 선거가 되다 보니 전과자가 후보로 나오기도 합니다. 57명의 전국 교육감 후보자 중 전과를 가지고 있는 후보는 12명. 음주운전은 물론 뇌물에 뺑소니 전과가 있는 후보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뇌물 공여 같은 거는 정말 나쁜 일이잖아요. 우선 아이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 그런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안 나오시는 게 우선.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이름과 공약을 하나하나 파악한 후 투표장에 들어서는 것만이 소중한 한 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부끄러운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돈 선거 정황들이 적발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조용한 마을에 부정투표를 심판하자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전북 장수군청 앞에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돈 선거 뿌리 뽑고 장수혁신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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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지난 23일 유권자에게 특정 군수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자원봉사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자원봉사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 후보 선거운동원의 차량에선 5천만 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하려고 해당 운동원의 차량을 압수하다 찾은 겁니다. 경찰은 선거운동원을 구속하고 돈의 출처와 용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각 캠프 측은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군수 후보들이 공정선거 서약까지 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배신감은 큽니다. 이쯤 되면 두 후보들이 사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60년대, 70년대 있는 일도 아니고 꼭 좀 제대로 밝혀서 그런 거는 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북 군위에서도 군수 후보의 친인척이 주민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농촌에선 돈을 써야 당선된다는 속설이 현실로 일부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 도입한 규정에 대한 수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조 전 장관 본인 방탄용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규정들입니다. 어떤 사안들이 검토되는지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도입된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했을 때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형사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막고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일도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공보 담당자에게 맡게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수사 상황 공개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알 권리 침해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명분은 인권보호였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조국 전 장관이 최대 수혜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뒤 법무부는 이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국민적 관심을 받는 주요 사건은 수사 담당자가 직접 언론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포토라인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부활하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글러브를 꼈네요. 두 글자는 뭘까요?
대통령 특유의 화법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MZ세대 공무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웃음이 터진 현장 모습 보시죠. 문재인 직원 모두 필터를 가하겠습니다. 이 각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러머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끼니까 사고 운동하는 거. 건배사. 아니 건배사는 별로 안 좋아해. 건배사 하면은 술 마실 시간이 없다. 저것도 화법이라면 솔직 화법 정도 되겠네요. 네, 솔직 화법은 이틀 전 이 국회의장단과의 만찬 중에도 나왔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출근길에 기자들에게서 예상 밖의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말해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곤란한 거 물어보면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네. 사실 난감한 질문을 받을 때 나오는 대통령의 화법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야당이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용 장관 임명 여부 결정했습니다. 글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친근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의 화법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노룩 악수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눈을 안 마주치는 행동에 노룩이라는 말을 붙이죠. 지난 총선 때 계양을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의 토론회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맞상대였던 당시 미래통합당 윤영선 후보가 토론 후에 송영길 후보에게 악수를 건네지만 송 후보는 고개도 안 돌리고 손만 뻗어서 악수합니다. 토론회 영상에는 그 당시에도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대하듯 했다, 인성이 보였다 같은 악수 장면에 실망했다는 후기가 달렸습니다. 근데 저 당시에 송영길 후보가 인지도나 지지율에서 다 이제 앞서 있다 보니까 더 오해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네요. 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요. 살다 노룩 악수는 처음 본다면서 개양이 아니라 격전지였어도 저렇게 무례했겠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재명 후보가 아이를 밀치고 간 장면, 일명 노룩푸시와 오버랩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민주당은 아이가 다치지 않게 이동시킨 거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런 영상들이 이게 워낙 짧아서 그것만 가지고 앞뒤 상황을 단정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후보의 일명 운동화 벤치 사건을 맹비난했지만 똑같이 벤치에 올랐던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역공을 당한 적도 있는데요. 이번 노룩 공격의 일부 누리꾼들은 과거 김무성 전 의원의 노룩 패스 사건을 소환하면서 역공격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흠찾기보다 정책 경쟁에 눈을 맞춰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미지 투표 되지 않도록 저도 이 집에 온 공보물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청와대의 본관 관저가 완전히 개방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과 이 숙소인 관저를 처음 본 시민들 반응 어땠을까요? 이 관저 구석구석을 서주희 기자가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푸른 기와 15만 장으로 지어진 청와대 본관 앞에 오늘 긴 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줄을 선 지 50분 만에 입구에 들어선 시민들은 대리석과 붉은 카펫이 뿜어내는 웅장함에 감탄을 연발합니다. 긴 복도에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어머니와 함께 걸었던 장면을 노부부가 그대로 재현합니다. 늘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기분 참 좋습니다. 아내와 왔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공간은 대통령 집무실. 본관 2층 집무실은 그간 대통령 공식 집무와 접견을 위해 사용됐는데요. 개방 첫날 구경 온 시민들은 생각보다 큰 규모에 놀라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TV에서 보는 거랑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훨씬 넓고 더 웅장해 보이고 그 상상 이상의 그거보다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대통령의 은밀한 공간, 관저에도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된 청와대 관저 뒤편인데요. 내부에 들어갈 순 없지만 큰 창을 통해 시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관저엔 대통령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식당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면을 좋아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라면을 끓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살림집이라고 하기엔 매우 넓은 공간, 넓은 침실 공간과 사우나실을 갖춘 화장실도 있습니다. 드레스룸엔 예전부터 있던 옷장에 새로 추가된 옷장까지 배치돼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살던 곳을 저희가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엄마랑 아빠랑 이제 아기랑 같이 왔는데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청와대는 지금까지 4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관람 예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용산 상권이 들썩이고 있죠. 하지만 일부 용산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곧바로 임대료를 2배 이상 올리거나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면서 기존 상인들을 내보내는 현상이 벌써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삼각지에서 신용산역으로 이어지는 골목인 이른바 용리단길. 20년 넘은 이 식당은 얼마 전 문을 닫았습니다. 갑자기 거기도 더블 이상으로 300만 원, 700만 원 내놓으라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온다는 소식 이후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린 건물이 많습니다. 대선이 된 거는 얼마 안 됐잖아요. 갑자기 여기가 주위에 막 다 오른 거야. 우리 130만 원인데 200만 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국방부 서문 바로 아래 있는 건물은 지난주 세입자들에게 아예 나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실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영향이 있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나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건물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주인들이 지금 내려 올려먹으려고 나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근데 느닷없이 그냥 올리기를 그런데 법이 어긋나니까 나가라 집 수리한다고. 화랑과 화실, 액자 공방 수백 개가 늘어섰던 삼각지역 화랑거리도 최근 들어 규모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동양화 액자 표구 같은 거는 그 옛날 장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왜 그만두겠어요? 자기 인건비가 안 나오거든. 임대료를 너무 올려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네, 못하죠. 왜냐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지방으로 간다든지 이래서 여기는 화랑이라든지 하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오래된 상점과 화방이 사라진 자리에 카페나 레스토랑, 와인바가 들어섰습니다. 와인 가게가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60개가 생겼어요. 김치찌개 팔아서는 700만 원 줄 수 없으니까 시장 올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세파직 한 달 일해서 그냥 임대인 돈 벌어주는 형국이 되고 만나.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원래 있던 상인들이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차그러들런지 경기단길 마냥 누구도 모르잖아요. 동네의 특색을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친구들도 야, 그 좋은 동네 대통령하고 같이 일해서 좋겠다 그러는데 이 상가를 살리는 방법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은 동네 사람이잖아 이제.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는 건데 대출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1.75%로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가 2달 연속 인상된 건 14년 9개월 만입니다. 올해 초 밝혔던 경제 전망치도 수정 발표했습니다. 3%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은 2.7%까지 떨어질 것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에서 4.5%까지 오를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성장은 더 둔화되고 물가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 하지만 한국은행은 고물가를 잡는 게 더 시급하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성장률은 아직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이고 현재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보다는
물가 상방 위험을 걱정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시장에선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2.2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오르는 금리 탓에 대출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 연간이자 부담은 3조 2천억 원, 1인당 이자 부담은 16만 원씩 늘어납니다. 최근 9개월간 기준금리가 총합 1.25%포인트 올랐으니 1인당 80만 원씩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2월에 다시 갱신했는데 원래 이자율이 2%대였었는데 이제 4%대가 되는 거예요. 주담대도 이제 또 저희는 변동금리였거든요. 주담대가 오르면 더 타격이 클 것 같아요. 한국은행은 취약계층의 충격에 대해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의 정책 공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중국의 한 마을에서 어린이 수백 명이 집단으로 코피를 흘리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인근 염색 공장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중국 허난성 샤이현의 한 병원 앞.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들입니다. 최근 근처 마을을 포함해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인후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검진을 받으라고 권고했고 초중고 학생 600여 명의 건강 상태를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염색 공장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염색 공장에서 사용하는 염료와 화학약품, 배기가스 등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건당국은 인근 염색 공장 4곳에 대해 가동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동아국제금융포럼이 열렸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한국 경제에 대해 어떤 조언을 건넸는지 이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카드 미국 US 버클리대 교수. 그는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코로나19 한국이 단기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 위기 요인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품질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n order to compete in manufacturing, have to basically stay at the top or near the top of the quality ladder. Products and producers at the top of the quality ladder typically have much higher markups.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위축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며 고령층 교육과 고급 인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규제 혁파를 강조했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자율과 창의, 열정을 짓누르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확 벗겨드리고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정치권과 금융권 주요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지난 며칠간의 더위를 생각하고 옷차림하셨다면 오늘 좀 서늘하셨을 겁니다. 비구름 뒤로 밀려든 찬 공기에 기온이 좀 낮아졌죠. 내일은 기온이 좀 오르는데요. 서울 등 중부지방은 여전히 25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 수준의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부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보다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울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에는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최근 대기 불안정으로 우박이 쏟아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쾌청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경북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16도로 다소 서늘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25도, 대구는 29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말엔 초여름만큼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육이 정치에 좌우되면 안 된다 해서 교육감은 정당 추천을 못하게 했는데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진보 교육감 후보 측근은 이 민주당 시의원들과 현수막 색깔을 파란색으로 맞추자며 선거 전략을 논의했죠. 보수 정당 출신들이 나온 보수 쪽 후보 입에선 이 정치판보다 더한 욕설, 폭로, 비방이 난무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애들 볼까 민망한 불량 교육감 선거. 뉴스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